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꼰대. 국어사전은 이 단어를 기성세대나 선생을 뜻하는 은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청년 세대에게 무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이들을 꼰대라고 지칭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말 퀴즈 하는 것 같네요. 자, 꼰대로 만드는 행동들, 여러분은 여기에 얼마나 해당되시나요? 먼저 왕년에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과거 무용담을 늘어놓으시나요? 그리고 이 무용담과 함께 그 나이 때는 말이지 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아니, 지나고 나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겨운 조언을 하시나요? 오늘 이제 연기가 좀 되는군요. 자, 주변 사람들 연애와 결혼 등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서 일일이 감너라 대추너라 간섭하시나요? 무엇보다 앞의 행동들을 정말 꾸준히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바로 꼰대. 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죠. 네. 꼰대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기계적이고 강압적인 말과 행동들은 주의해주세요. 네, 꼰대스럽지 않은 어른이 되는 일 참 어렵습니다. 꼰대스럽지 않은 방송 2월 16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오프닝을 저희가 하면서 저는 상당히 꼰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꼰대스럽지 않은 방송이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바른 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뭐가 찔리셨나요? 특히? 아니 이제 제대로 된 부모가 되라. 뭐 이런 것들. 아, 그쵸, 그쵸. 저보다 어린 분들이 부모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부모도 아닌데 막 혼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꼰대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 근데 그렇게 해라라고 강압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조언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괜찮지 그래요. 않았을까요? 다행이긴 하네요. 네. 옥시 씨는 이제 꼰대 소리를 들을 것 같지는 않고 아직은 제가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나이는 아니죠. 꼰대를 접해본 적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가 저 사람은 꼰대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구체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은 지칭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소리를 들었을 요즘 때. 그런 말 많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말에 너 눈을 낮춰. 그 이제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 맞아요. 네. 나 빨리 외로워. 나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 이러면 너 눈을 낮춰.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저는 눈 낮추라는 말이 그렇게 좀 싫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취업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왜 눈을 낮춰서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 그런 그렇군요. 것들이 약간 좀 뭔가 그 사람들을 약간 좀 권위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간섭, 지나친 간섭 하는 경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네. 제 방송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막연한 어드바이스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작가, 방송 작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어드바이스 굉장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라는 말은 없이 그러니까 그냥 너는 딕션이 별로 안 좋으니까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 원고 내용이 여기를 좀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데 막연하게 당신이 방송 작가를 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 꼰대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반발심이 들게 되죠. 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충고를 해주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근거 있는 이유를 들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싫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꼰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와 꼰대의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도 다 뜻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그렇죠. 소통을 위해서는 일방적 소통은 안 된다라는 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저희가 들어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요. 맞아요. 이 누군가에게 좀 다가가고 싶다면 꼰대스러운 말과 행동보다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진심 어린 공감을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코너 소개해줘. 네. 정부에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열고 국민생활과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22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모두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 빅데이터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꼰대에게 이제 잔소리를 들었다면 말이죠. 힐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힐링하기 위해 숲 많이 찾으시죠. 그런데 숲에도 특별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고 해요. 그런 거 알고 계세요? 저희가 몰랐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 독특한 유래를 가진 산림청 전통마을 숲 복원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정선의 인왕제색도라는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아이를 망치는 엄마의 무의식적인 습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공데이터 요즘 많이 좀 활용이 좀 되고 있는 분야인데 네. 정부가 공공데이터 기반과 공공 빅데이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열고 공공 빅데이터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 회의에서는 2016년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추진 계획과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추진 계획, 그리고 공공 빅데이터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 등을 확정해서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결정된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추진 계획에 따라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산업 파급 효과가 큰 22개 분야의 공공 데이터를 선정해서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네, 공공데이터. 이 공공데이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네. 이 뭘 공공데이터라고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데이터는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공공기관이 법령상 목적을 위해 만들어서 관리하는 자료와 정보로 데이터베이스나 전자화된 파일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데요.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급하고 데이터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요. 민간의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 자산인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공공데이터가 국민 자산이었군요. 네. 자, 더 잘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렇다면 모든 공공데이터를 다 개방하는 건가요? 공공기관이 모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의 보호를 받는 정보도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네. 제외되고요. 네.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가 담긴 공공데이터 역시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 자산인 공공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공공 데이터는 1인 창조 기업이나 연구소, 디지털 교육기관 등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데 활용되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흔히 사용하는 교통과 기상, 관광 정보 앱은 대부분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앱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정부에서만 공공 데이터를 활용했지만 지금은 민간인도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요. 기업에서도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자, 공공 데이터를 일반인부터 기관, 기업까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개방된 공공 데이터라도 쓰는데 원칙이 있는데요. 이용자는 공공 데이터의 사실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만 가공하고 활용해야 하고요. 공공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 왜곡하면 안 됩니다. 공공 데이터 이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불법 행위에 악용하면 데이터 제공이 중단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정부 3.0에서 특히 공공 데이터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인한 성과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 2013년에 비해 공공 데이터 개방 건수가 16,000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요. 데이터 이용 건수도 2013년에는 14,000여 건에서 지난해는 78만여 건으로 56배나 증가했는데요. 오. 적극적으로 공공 데이터 개방에 나선 결과 지난해 7월에는 OECD 국가 중 공공 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세계 1위라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구체적인 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실거래가가 공개되면서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보험 통계 정보가 개방돼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내비게이션인 길찾기 앱이나 가까운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는 앱 등도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성공한 창업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도 공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전주시의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관광객의 휴대전화 신호 트래픽과 고속도로 통행 정보, 전주시와 전주 한옥마을에서의 신용카드 매출 정보 등을 활용해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전주와 연계할 수 있는 주변 관광지나 지역 축제에 대한 관광객 호응도, 주차 수요 등을 도출해서 상권 활성화와 관광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인한 성과가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공공 데이터 전략위원회 계획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 네. 이 공공 데이터 전략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2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내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되는데요. 정부 3.0의 핵심 과제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하고요. 그 추진 상황을 점검, 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장관 등 16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에서 결정된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22개 분야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민 수요가 높았던 정보를 조기에 개방하겠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특히 산업 분야의 파급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데이터베이스가 개방돼서 의약품 정보와 해외 위해 정보 등에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법령과 자치법규 등 국가 법령 정보는 물론 재난 발생 정보와 제설 장비 현황 등 국가 재난관리 정보도 모두 개방될 예정입니다. 네. 또 국민 수요는 크지만 즉시 개방이 어려웠던 판결문이나 국세 정보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해서 개방 가능한 신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고요. 이와 함께 지속적인 간담회와 창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수요 조사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 아파트 관리비와
입찰 부조리를 잡아낼 수 있게 된다고요? 네, 이번 공공 빅데이터 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경기도와 공동 개발한 아파트 입찰 부조리 지수와 관리비 부당 지수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침인데요. 아파트 입찰 부조리 지수와 관리비 부당 지수는 아파트 입찰과 관리비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서 입찰 비리 개연성이 있거나 관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할 가능성을 수치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이 입찰 부조리 지수와 관리비 부당 지수를 적용해서 문제점이 있는 단지를 발굴하면 현장 실사를 거쳐 비리와 부당 사례를 적발한다는 계획인 거죠. 올해부터 이 기술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관리비의 1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1조 1천억 원이나요? 네, 그러니까요. 그만큼 부당하게 집행되는 관리비와 입찰 부조리가 있다는 건데요. 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아파트 관리비와 직접 비교해 볼 방법도 없었으니까 네, 맞아요. 꼬박꼬박 관리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네. 하지만 앞으로는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서 적정한 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된 거니까 관리비나 아파트 운영이 좀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또 이번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계획에 따라 국가 중점 데이터와 대용량 공공데이터 대상으로 품질 등급제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등급을 1등급에서 최고 5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서 품질 관리를 하게 되면 네. 데이터 활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데 힘쓰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에서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공공데이터 개방과 다양한 활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생활이 얼마나 더 편리해지고 얼마나 더 달라지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뭐.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여러분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아, 순철 씨, 근데 저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왜요? 자꾸 외식 먹고 싶어요. 그거 참아야 되죠. 외식 먹으려면. 참아야 되나요? 외식 먹고 싶은 거? 아무튼 좀 외식 먹고 싶은데 왜 스트레스를 받죠? 자꾸 밖에서만 먹고 싶으니까 집밥이 별로니까. 아, 그것 때문에. 네. 뭔가 세상에 있는 맛있는 것들 막 먹고 싶어요. 이런 스트레스 어디서 풀면 좋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까지는 아닌데 어디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요. 어디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냐? 자, 오키 씨에겐 좀 힐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외식하고 싶으니까요? 네. 외식으로 또 힐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힐링하기 좋은 곳 숲으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힐링하기 좋은 숲. 숲에 가면 정말 힐링이 되죠. 그렇습니다. 숲에는 단순한 그 휴식 공간 이상의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 민족은 예부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거나 마을의 풍수지리적 결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으로 숲을 조성하거나 보호를 해왔습니다. 그 호랑이나 소, 용, 봉황, 진해 등 이 지형의 형상으로 보고 이 마을 숲이 지형의 기운을 북돋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을 숲에는 토착 신앙과 풍수, 유교 등의 전통 문화가 녹아들어가 있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또 마을 숲은 공동의 쉼터였고 네. 구슬하거나 마을 제사를 올리는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유교전쟁,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수의 마을 숲이 훼손돼서 가치 있는 수목들이 고사하고 그리고 후계목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마을 숲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03년부터 복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2003년부터라면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해온 일이었네요. 네. 저는 몰랐는데 아무래도 숲을 복원한다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나 보네요. 네, 산림청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원된 전통마을 숲 중에서 77곳을 담은 전통마을 숲 복원 사례집을 내는데요. 숲의 유래부터 복원 현황과 관리, 이용 현황 등을 담은 사진과 함께 소개를 하고 있어서요. 여행을 계획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통마을 숲 복원 사례집은 네.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산림청은 2020년까지 전국에 534개소의 마을 숲을 더 복원할 계획입니다. 누리집은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을 숲이 굉장히 많네요. 500개가 넘는데요. 이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 복원된 전통 마을 숲이 있다면 사례집에서 한번 찾아보고 직접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 산림청에서 전통마을 숲 복원 사례집 중에 네. 숲 내력이 독특한 몇 곳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오키 씨 혹시 수구마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수구마기요? 수구마기? 전혀 생소한데요. 수구마기는 마을에 나쁜 기운이 통하지 못하게 숲이나 탑, 건물 등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수구마기를 위해 조성된 숲이 남아있는데 바로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연당숲입니다. 연당숲? 네, 연당숲은 내력이 또 독특한데요. 네. 옛날 이 마을에는 이 낙향에 내려온 인내신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임내신? 이름이 네. 독특한데요. 임내신. 네. 이 임내신의 아버지는 고을원님을 지냈고 임내신 역시 요즘에 도지사와 같은 관찰사의 직분을 맡았을 정도로 그 가문은 명예와 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네. 이 임내신은 이곳 송말리에 터를 잡고 일꾼들을 동원해서 마을에 조성한 뒤 당시 최고의 풍수가였던 박상의라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박상의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풍수가로서는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유명했는데요. 임진왜란까지 미리 예견할 정도로 통찰력과 신념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풍수지리에 임진왜란까지 예측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런데 송말리에 도착한 박상희가 겉옷을 벗기도 전에 이 마을에 있는 원적산과 송말리의 지세를 보더니 이 대번에 어르신, 이곳의 터는 좋지만 재물과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상입니다. 재물과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저기 보이는 마을 입구에 연못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후손이 성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임내신은 다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연당과 연당숲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 풍수가의 말 한마디에 연못과 숲을 만들었군요. 하지만 현실 정치에 진저리를 치며 낙향했던 임내신으로서는 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마을을 막아주는 연못과 숲을 만드는 게 싫지 않았을 거예요. 조용하게 살고 싶으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을 테니까. 네. 송말리 연당
연못과 연당숲은 수구마기로 지어졌는데요. 풍수지리가 좀 유행하던 과거에는 수구마기가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종종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얼마 남지 않은 귀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네. 이곳 연못과 숲은 풍수지리적인 역할만 한 게 아닌데요. 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을 앞에 숲이 바람을 약하게 하고 마을 안쪽에 있는 논의 수분 증발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리고 마을을 막고 있는 연못은 지하수의 수위를 높여서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이 풍수가가 말을 제대로 했네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현재에도 이 숲에 있는 연리목이 유명해서요. 많은 이들이 이천 연당숲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연리목이 나무가 두 개인데 두 그루가 서로 붙어있는 나무 말하는 거 맞죠? 그렇죠. 이런 숲에 얽힌 유래까지 알고 가면 더 느낌이 새로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서로운 숲 내력이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충북 보은의 이 벽지리 마을 입구에는 150년 이상 된 소나무 숲이 있는데요. 네. 150여 년 전에 조성된 숲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7명의 엄연한 숲의 땅 주인이 있는 곳이지만 그 소유자가 숲을 사사로이 처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 땅을 내 마음대로 못 파는 거예요. 왜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이 숲이 없으면 마을에 흉년이 들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생기며 결국에는 마을이 소멸된다고 주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 소나무 숲을 잘 보호하면 숲이 마을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번창시킬 뿐 아니라 그곳을 지킨 마을 주민들의 자손이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은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줘서 마을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숲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마을 윗산 아래는 평평한 바위가 깔려 있고 그 바위 중간에 이 찬샘이라고 불리는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요. 네. 조선 중엽 경상도의 한 사람이 이 옹달샘에서 목욕을 하고 나자 이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자게 됐고 오래도록 앓고 있던 종기가 낫기 시작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하자 불과 7일 만에 피부병을 말끔히 고치고 고향에 돌아갔다고 하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어요. 이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많은 피부병 환자들이 이곳에 찾아왔고 특히 더위의 효력이 좋다고 해서 여름에는 이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지금도 끊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더위 먹는 거잖아요. 더위 못 먹게 한다. 진짜 이건 저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요. 진짜인지 되게 신기하네요. 진짜. 영험한 숲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전에는 숲이 울창해서 근처 학교에서 학생들이 소풍을 오기도 했던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4년에 폭설로 나무가 부러지고 일부 훼손되고 마을 진입로 이 개설로가 숲이 분리되기도 했습니다. 마을 진입로가 이제 개설되면서. 그래서 이 산림청에서 전통마을 숲 복원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숲을 정비하고 마을 연못 주변에 새로 이 숲을 조성을 해가지고 현재는 옛 울창한 숲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이런 걸 통해서 환경 보호도 되는 것 같고 두루두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숲이 만들어지게 된 내력이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도 같고요. 네. 숲에 재미있는 설화가 숨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남 담양 봉곡마을 왕버들나무 숲은 고려 경종 때 형성되는데요. 네. 이 벌을 많이 키운다고 해서 봉곡마을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마을 앞에서 보면 300~400여 년 정도 된 왕버들나무 40여 그루가 병풍처럼 일렬로 펼쳐져 있어서 그 모습이 특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와. 이 지역 주민과 담양 향토문화연구회에서 발간한 담양 설화의 이 숲의 유래가 좀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유래에 따르면 이 마을 부녀자들이 자꾸 남자와 부정한 일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마을 건너편 여자의 음부를 상징하는 알바위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후에 마을 주민들이 왕버들나무를 심고 관리한 이후에는 부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도 화합이 잘 됐다고 합니다. 아, 이 알바위를 가리기 위해서 왕버들나무를 심은 거군요. 이 마을의 아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성된 숲이라 진짜 재밌는데요. 네, 숲이 만들어지고 나서 또 화합이 잘 됐다고 하니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은 봉곡마을 주민과 담양군에서 이 숲의 나무들을 보호수로 지정을 해가지고요 공동 관리하고 있고요. 네. 봉곡마을은 친환경 딸기 재배와 이 체험마을로 활성화돼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이 숲을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숲을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잘 유지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이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숲도 있는데요. 전남 화순 둔동마을 숲은 1500년경 마을이 형성되면서 마을을 보호하고자 인공으로 조성한 숲인데요. 네. 이곳에는 숲이 조성된 연유와 관련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둔동마을 뒷산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동복천 건너에서 그 바위가 보이면 그 마을에 큰 재앙이 생긴다고 해서 450여 년 전 당시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한 강씨라는 성을 가진 만석군이 네. 뒷산에 큰 바위를 가리기 위해 나무를 심었던 것이 지금까지 자라 오늘날 숲이 됐다는 설이 있고요. 이 풍수지리상으로 바위가 보이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닌가 봐요. 네, 그러게요. 자, 또 다른 하나는 동복천변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여름철 홍수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어 숲이 생겨났다는 설이 있는데 이쪽은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터는 있었지만 이 저지대인데다가 수해를 당하기 쉬운 하천변의 마을이 있어서 수해를 막지 못하면 마을이 유지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숲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각별한 존재였던 게 이 마을에 내려오는 아주 엄격한 규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뜰 안의 나무는 심든 베어내든 그 소유자 임의대로 할 수 있었지만 마을 숲만큼은 비록 썩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나무까지 하나 마음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데요. 네. 그만큼 되게 숲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거겠죠? 네. 그런데 한때 둔동마을 숲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적이 있어요. 국군이 산에서 내려오는 빨치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마을의 모든 나무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한국전쟁 당시에 대부분의 마을 숲이 이 같은 이유로 위기에 처해졌고 네. 사라지기도 했는데 네.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숲을 구했고 마을 사람들의 지극정성으로 사라질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마을 사람들이 정말 사랑했던 숲이었네요. 네. 그 정도의 정성을 받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 숲의 기세가 어느 정도일지 직접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숲에 가면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이런 걸 뭔가 숲의 향기로운 향 이런 것들만 즐기고 올 생각이었는데 앞으로는 숲에 가면 그 내력과 그리고 숲을 가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언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정선의 인왕제색도라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어제 세잔의 생빅투아르 산을 소개한 데 이어서 동양의 산을 그린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준비해봤어요. 조선 후기 영조 때 작품이고요. 1984년에 우리나라 국보 제216호로 지정됐습니다. 네, 정선이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곳에 있던 산, 네. 우리나라의 인왕산을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네, 인왕산은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에 걸쳐 있는 화강암 산이고요. 네. 해발 338m입니다. 정선은 효자동에서 인왕산 경치를 보고 그렸어요. 원래는 서쪽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서산이라고 불렸다가 조선 세종 때부터 인왕산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이곳에 인왕사라는 절이 있기도 했고 조선 왕조를 수호한다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호랑이가 많이 들어와서 인왕산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했는데 저희 학교가 있는 쪽의 산이라 맞아요.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 그림은 그 진경산수화로 그려졌다고 하던데 네. 진경산수화라는 게 어떤 거죠? 네,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의 산천을 직접 보고 와서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네. 조선시대 전기에는 화가들이 풍경의 모습을 상상해서 중국풍으로 그리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고 묘한 이질감이 들었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나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긍지를 높이기 위해 진짜 조선의 모습을 그리자는 생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화가 조영석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림으로 그림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물체를 직접 마주대하고 그 참모습을 그려야 곧 살아있는 그림이 된다. 그래요. 이 말이 곧 진경산수화가 유행한 이유라고 보면 되겠죠. 네, 정선은 진경산수화로 인왕제색도를 그렸고요. 인왕제색도는 국보로 지정이 될 정도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림이니까 이 정선은 진경산수화를 가장 잘 그린 화가, 가장 잘 표현한 화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정선은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여겨지고 있어요. 네. 그림 주문이 날로 쏟아져서 정선의 집에 가면 그가 쓴 붓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정선의 대표작이 금강전도와 오늘 소개할 인왕제색도예요. 네, 어제 소개한 화가 세잔은 생빅투아르 산을 그리면서 사물의 본질을 그리기 위한 연구를 계속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정선이 인왕제색도를 그린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네, 세잔이 개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산을 계속 여러 번 그렸다면요. 네. 정선이 그린 산은 친구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요? 네. 정선에게는 어릴 적부터 함께 나고 자라며 인왕산을 보고 자라온 중마고우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진경시의 거장이었던 이병윤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림 중에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최고로 쳐졌다면 시 분야에서는 이병윤의 진경시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를 자랑하니까 서로 무척 자랑스러웠겠죠? 네. 이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이병윤의 사망일까지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서로 격려도 하고 자극도 주는 사이였겠어요. 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돈독한 친구였는지는 정선이 그린 시화상간이라는 작품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두 노인이 거대한 소나무 아래 종이를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그림인데요. 그림 옆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시와 자네 그림을 바꿔봄세. 경중을 어이 간매기는 사이로 따지겠는가. 시는 가슴에서 나오고 그림은 손으로 휘두르니 누가 쉽고 누가 어려운지 모르겠구나. 그 내가 쓴 시와 네가 그린 그림 이 모두 힘들게 나온 최고의 작품이니 값을 매기지 말고 나누자는 말이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친구니까 가능한 거예요. 친하니까. 네. 그래요.
그 시와 그림을 서로 나누면서 이 예술적 감성을 공유한 친구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둘도 없던 친구가 나이를 먹어서 나이는 이제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병윤은 병상에 눕게 됩니다. 네네.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친구를 안타깝게 여긴 정선은 70이 넘는 나이에 어허. 친구의 쾌차를 기원하는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요. 네, 그때 당시 70이면은 굉장히 많은 나이죠. 엄청난 나이죠. 그게 바로 인왕제색도예요. 위험이 넘치는 산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운과 정기를 받아가라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그림이 그려진 지 나흘 뒤에 이병윤은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렇군요. 그림이 나오기 전에? 나오고 나서. 난 후? 네. 그 그림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을 뜨고 말았군요. 네. 그래도 이병윤은 친구가 전한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겠죠. 그럼 정선이 친구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인왕산을 어떤 모습으로 그렸는지 그림 설명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조선시대 승정원 일기에는 영조시대 1751년 5월 19일부터 25일 아침까지 이래 동안 장맛비가 내리다가 25일 오후에 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재 정선이 76세의 나이에 그린 인왕제색도는 비가 그친 25일 오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정선은 지금의 종로 효자동에서 산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랫동안 내린 비로 물기를 머금은 산에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재빠르게 그려낸 진경산수화로 정선의 중마고우인 이병윤이 병상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 개의 거대한 산봉우리 아래 굽이치는 능선들이 산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산 위에서 세 줄기의 폭포수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바위와 수목은 짙게 처리한 반면 산 아래를 흐르는 하얀 물 한 개는 얇게 그려져 산을 살포시 감싸안고 있는 듯합니다.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는 소나무 숲 사이에 둘러싸인 이병윤의 기와집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그려졌습니다. 물 한 개 밑에 위치한 소나무와 이병윤의 집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시점인 부감법으로 나타냈습니다. 인왕산의 모습은 멀리서 위를 올려다보는 고원법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왕산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듯한 현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 그림에서는 제일 큰 봉우리의 봉우리 끝이 그림에 잘려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담한 구성을 통해 그림에 긴장감을 주고 생략된 부분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이 봉우리가 얼마나 거대한지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인왕산은 돌출된 바위 부분이 흰색을 띱니다. 하지만 정선은 봉우리의 바위 부분을 검은색 선으로 거칠게 칠해버렸습니다. 친구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한 그림이기 때문에 힘차고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검은 산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 비가 갠 산의 모습을 빠르게 화폭에 담기 위해 먹이 마르기도 전에 덧칠을 했는데 암벽 부분과 소나무의 잎 부분에는 먹물이 뭉친 자국이 보이기도 합니다. 오랜 비가 거치고 이제 막 물 한 개가 피어오르며 맑게 개어가는 인왕산처럼 병상을 툭툭 털고 일어나기를 바랐던 정선의 바람과는 반대로 이 그림이 그려진 지 4일 후에 이병윤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인왕제색도는 영원히 남아 그림과 시를 나눴던 두 사람의 우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해서 이 여운이 길게 남는 네. 그림 설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이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처럼 마무리를 지어봤어요. 네. 그러네요. 네네네. 그렇죠? 스토리가 있는 그림이었어요. 나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나? 내 친구가 아플 때 내가 정선이라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그들에게 어떤 친구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에 걸쳐 동서양의 산 그림을 감상해봤습니다. 그림 읽어주는 여자, 오늘은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살펴봤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 다른 이에게 큰 상처가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를 망치는 엄마의 무의식적인 습관이라는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국제의 정보톡톡. 오늘은 아이를 망치는 엄마의 무의식적인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 행동과 말이 아이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고 무의식 중에 하는 말과 행동들. 별거 아니라고 느끼던 어찌 보면 사소한 말과 습관들. 그러나 아이에겐 정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잘 듣고 꼭 고쳐가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검색해보면 대부분 50가지 습관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아이 방문을 벌컥벌컥 열고 수시로 책상 뒤지기. 엄마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이의 방문을 노크 없이 아무 때나 벌컥벌컥 엽니다. 게다가 아이가 없을 때 몰래 일기를 훔쳐보기도 하죠.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는 더한 비밀을 만들어서 꽁꽁 숨기게 될지 모릅니다. 아이 역시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셋 셀 때까지 빨리 해. 하나, 둘, 셋. 어른들도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게 다그치면 당황해서 실수만 연발하게 되죠. 그러니 조용히 기다려줘야 합니다. 셋째, 형이니까 양보해야지. 형제는 엄마를 사이에 둔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형이니까 양보해라, 동생이니까 양보해라처럼 서열로 아이를 설득하면 자칫 아이가 퇴행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첫째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둘째가 태어날 경우에 사람들은 첫째가 바로 형 같은 행동을 해주길 바라죠. 첫째는 얼른 성장하라는 강요 및 압력을 받으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어른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꽤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만 심적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이에게 어른스럽게 행동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가 아이처럼 굴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발달 단계를 거치고 형으로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넷째, 아이를 따라다니며 10초 단위 잔소리하기. 아이 뒷공무리를 쫓아다니면서 일어나, 옷 입어, 뭐하니? 이는 닦았어? 늦었어, 서둘러. 이렇게 경을 외듯 줄줄이 읊어대는 엄마. 왜 이렇게 쫓아다니며 잔소리를 계속하게 되는 걸까요? 이건 아이가 엄마의 예상대로 움직여주고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이는 결코 엄마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아이를 계속 채근하게 되는 겁니다. 대개 이런 경우 결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미리 하는 독촉이기 때문에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맙니다. 그 잔소리대로 움직이는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는 법과 위기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데요. 그럴 기회를 엄마가 차단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냥 혼자 하게 두고 잔소리는 그 후에 하세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기회를 아이에게 줘야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너무 많이 자주 하는 잔소리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시끄러워 죽겠네. 우리 엄마가 잔소리할 때 우리가 느꼈던 딱 그 기분일 겁니다. 다섯째, 그냥 엄마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 아이가 서툰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 스스로 해낼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지 못하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그냥 자기가 해줘버립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아이는 자신이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옷도 혼자 입지 않고 숟가락도 스스로 들지 않으려 하고 놀고 난 장난감도 제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답답해서 다 해줄 텐데 뭐. 언제까지 해줄 건가요? 나중에 커서 회사에 낼 이력서도 대신 써줄 건가요? 6째, 끝까지 못할 거면 하지 마. 아이의 다채로운 능력 개발을 싹부터 잘라버리는 행동. 결국 아이는 무엇에도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꼭 끝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일본어를 공부하면 번역 자격증을 따야 하고 피아노를 배우면 쇼팽 정도는 가뿐히 연주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7째,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하기. 24시간 싸우는 것도 아니고 1년 365일 싸우는 것도 아닌데 아이에게 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투다 보면 아이가 어떻게 느낄지 염두에 둘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친 말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그대로 아이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부모의 싸움은 자녀에게 전쟁과 같은 공포인데요. 그때 받은 상처는 어른이 된 후에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싸움을 목격한 아이에게 이것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영원히 기억되죠. 아이가 부모를 속속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8째, 안 돼,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아이를 과잉 통제하는 강압적인 육아는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자신의 생각조차 말하지 못하는 기죽은 아이로 크게 합니다. 9째, 이게 더 좋은 거야. 엄마가 알아서 결론을 내고 단정해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동안 아이는 네, 아니요라는 대답만 하면서 엄마 취향대로 자랍니다. 자기 주장이 약한 사람으로 키우는 지름길이죠. 10번째, 엄마는 너밖에 없다. 너 하나 잘 되면 된다는 등 은연중에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이런 말은 아이에게 압박감과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11번째,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부모가 아이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속내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잔소리는 효과가 떨어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엄마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시키는 일 외에는 의욕을 보이지 않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12번째, 죽겠다, 내가 못 살아. 무의식 중에 엄마가 반복하는 부정적인 말들. 아이의 언어도 엄마를 따라하게 됩니다. 13째, 아이 앞에서 남편에게 비아냥거리기.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의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며 비아냥거리면 안 됩니다. 아이는 엄마의 시각대로 아빠를 보기 때문에 가정의 서열이 흐트러지고 아빠는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없게 됩니다. 14째, 아이 과제 대신해주기. 아이가 30분 동안 앉아서 해야 할 양이면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어서 혼자서 해결하게 해야 합니다. 엄마가 돕더라도 엄마 혼자 하기보다는 아이에게서 답을 끌어내는 역할만 하는 거죠. 또 아이가 과제를 마치고 나서 일일이 지적하면서 수정하라고 강요하는 습관 역시 의욕을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15째, 너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이렇게 말한다고 아이가 잘못을 고치게 될까요? 오히려 자기가 부끄럽고 한심한 인간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만 키웁니다. 엄마는 같은 말을 계속하게 되고 아이는 주눅이 들어서 엄마의 눈치만 보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16째, 망설임 없이 카드 긁는 모습 보여주기. 엄마가 돈 쓰는데 무감각하면 아이 역시 같은 소비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돈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는 금전적으로 무능력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17째, 엄마가 나서서 친구 만들어주기.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엄마가 나서서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요. 또는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저런 애랑 놀지 말라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답답하다고 엄마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들면 소심한 아이는 성격을 고칠 기회를 빼앗기고 일반적인 친구 관계를 맺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8째, 나중에. 엄마가 약속을 계속 미루면 아이는 엄마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19째, 창피한 줄 알아라. 엄마가 콕 집어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언급해서 아이를 또 한 번 무안하고 난처하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20번째, 왜 이래? 뭐가 불만이야?
아이가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때를 쓰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한다고 해서 버럭 화를 내며 다그치지 마세요. 아이를 차분히 앉힌 뒤 눈을 맞추고 우리 딸 왜 화났을까?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라면서 대화를 시도하기 바랍니다. 21번째, 내가 너를 왜 낳아서 이 고생인지.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는 내가 옆에 있는 게 싫은 거야. 나는 없어져야 하는 건가 봐.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유치원생이 엄마에게 혼나고 나서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하거나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22번째,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위축되게 합니다. 아이가 정말 당신을 불행하게 하고 있는 존재인가요? 23번째,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엄마는 홧김에 하는 말이지만 아이는 엄마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여겨서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24번째, 우리 애는 그거 못해. 아이가 자만하는 것이 싫어서 혹은 자식 자랑하기가 부끄러워서 괜히 해보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아이 앞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이를 깎아내리는 말은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빈말이라도 듣는 아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상처를 받습니다. 25째,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니? 엄마들이 아이 앞에서 자주 늘어놓는 공치사인데요. 엄마는 못해준 것 없이 다 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못해준 게 많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말에는 엄마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보상 심리가 듬뿍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26째, 너 바보야? 그것밖에 못해?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엄마는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만 아이는 스스로를 저평가하고 해도 안 되는 바보로 인식하고 맙니다. 이런 엄마의 행동이 아이를 정말 바보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27째, 식사 시간 TV는 켜있고 가족 간 대화는 없는 것. 한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지만 모두의 시선은 TV를 향해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식탁에 앉지 않으려고 하면 TV를 켜서 시선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사 시간에 TV를 틀어놓으면 과식하기 쉽고 가족 간의 대화가 어려워져서 함께 식사하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식사를 시작하기 최소 30분 전에는 TV를 끄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이를 망치는 엄마의 사소한 습관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태도를 바꾸고 늘 배우고 반성하고 고쳐가면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이가 아니더라도 어른도 이런 말을 듣는 게 상처가 되고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가 듣게 된다면 정말 더 큰 상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뭐 저속하다고 하는 욕설보다 더 심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데 특히 무심코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안 돼,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는 말. 네. 이런 것들. 엄마들 진짜 많이 좀 그런 말들 하시잖아요. 네, 좀 무심코 내뱉는 말이죠. 근데 좀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이가 좋지 않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도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고요. 네, 내 습관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고 아이에게 무심결에 상처 주지 않도록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완벽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아이에게는 노력하는 모습만으로 충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2월 16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